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할 게 많네요. 지금 이제 현금, 이 투자론이 좀 어렵죠. 현금 수지 측정, 조금 전에 화폐 시간 가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시되 조금 어렵다 싶으면 1, 2월 과정 동영상을 좀 더 보시고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가는 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그 돈으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있죠. 그 들어오는 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득 이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본 이득이라는 게 있죠. 요건 매년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한 번 발생하는 겁니다. 이 소득 이득에서 지금 계산하는 게 영업수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계산하는 게 이제 지분 복귀액 계산이죠. 여기 이제 더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조금은 덜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계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룸주택 500만 원씩 20칸짜리 해서 1억 나오는 거 있죠. 이 가능총소득 해서 한 거 있죠. 이거 지난 순환에 제가 10억 투자한다 그랬어요. 10억 투자하는데 4억은 내 거고요. 지분 6억은 타인 자본 요거에 대해서 요거 그렇게 예를 들었었거든요. 요런 물건이 있는데 요게 이제 10억의 매물로 나와 있다. 그 중에 4억은 내 돈으로 투자하고 6억은 돈을 빌린다. 6% 이자를 이제 주고 빌리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때 요거 투자를 할 만한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를 이런 거 계산해 봐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자들한테 브리핑 할 때도 이 물건이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투자자가 뭐 살지 안 살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이게 영업수지 계산, 이게 주된 계산이라 그랬죠.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나중에 처분할 때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로 끝내버립니다. 수십억짜리는 이걸로 끝내버려요. 1000억대가 된다 해도 이것까지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몇백억짜리도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이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영업수지 계산인데 아까 가유순전후 했었죠. 가유순전후. 자, 요 가가 가능총소득이죠. 가능한 100%. 이게 얼마였어 아까? 1억이었잖아요. 500만 원 곱하기 20칸. 근데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유효.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죠? 공실이 있었고요. 또 불량부채 충당금,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기타 소득도 있죠. 기타 소득이 이제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표현이 사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영업의 소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타 소득으로만 공부하던 사람들이 영업의 소득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죠? 안 듣고 처음 보는 거잖아. 이게 기타 소득을 말해요. 영업의 소득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또 틀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서 다행히 미끄러지지 않으면은 이제 쉽게 합격하는데 이런 데서 미끄러져 버리면은 다른 데서 벌충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거고요. 다음에 여기 순영업소득이었죠. 순영업소득이 9천 아까 제가 썼거든요. 7천 썼거든요. 7천 쓴 거는 여기 뭐가 있어서요? 영업경비가 있죠. 영업경비. 영업경비 때문에 여기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세전현금수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세전연금 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를 빼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부채 서비스액. 요거는 이제 남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남의 돈 6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이자만 해도 어디에요? 1년에 6억에 6%면 이자만 해도 너무 작다. 3,600, 3,600. 그죠? 예, 근데 저기 지방에 지금 투자하고 원룸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4% 정도에 쓰거든요. 4%. 6%보다는 많이 싼 편인데 4%는 이제 우량 고객이니까 아마 더 이제 다운해 줬겠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에 의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요. 제가 보니까 한 빌린 돈이 30억 되는 것 같아요. 빌린 돈이 30억. 30억 넘으면 넘었지. 최소 30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라 해도 1년에 이자가 얼마겠어요? 3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이자만 1,0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이자 차이라도 학원 수강료가 바로 나오죠. 학원 수강료 빠지는 거는 우습죠. 어쨌든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자 몇 %포인트 아주 자그마한데도 아예 은행을 바꿔버리더라고. 이제 그런 고객을 놓치는 은행이 이상한 은행인 거죠. 제가 봐도 놓칠만 해요, 보니까. 뒤에 이제 금융론 가면은 변동금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변동금리가 뭡니까? 기준금리가 바뀌면은 금리도 대출금리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점심 먹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마침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 사이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석 달이나 6개월로. 지난번에 받은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받은 문자하고 이번에 받은 문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주는데 기준금리가 내렸어요. 근데 대출금리가 오른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 아무리 계약, 물론 자기네 계약에 무슨 그렇게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계약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아니,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냐고. 그거 두 개, 그냥 지들이 보내놓고도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점심 먹고 가서 바로 바꿔버렸어요. 다른 은행으로. 그거 웃긴 놈이지. 어쨌든, 이자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은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자만 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분 수익률 할 때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할 때 지분 투자액분에 소득, 이득, 자본 이득 다 더한 이 전체 이득에서 뭘 뺀다 그랬어요? 이자 뺀다 그랬죠? 맞나요? 지금 여기에 소득 이득이 순영업 소득이거든요. 여기 순영업 소득이에요. 여기에 뭐까지 더한 후에 자본 이득도 더한 후에 이자만 빼는 게 지분 수익률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로 브리핑 할 때는 이렇게 브리핑 하지 않고요. 이거 생각 안 하거든요. 나중에 얼마 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는 이걸 빼고 계산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게 브리핑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브리핑 할 때 10년 후에 5년에 지금 사가지고 저거 이 물건 10억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때 얼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기 쉽습니까?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10억에 샀으면 그냥 10억에 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리핑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브리핑하면 된다고요.
뭐 그렇게 하면 손님이 잘 안 사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내려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 될 겁니다. 이건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아시겠죠? 근데 말입니다. 지분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지분 배당률이라는 거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거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거든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계산한다면 세전 현금 수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순영업 소득에서 뭐를 빼죠?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만 빼는 게 아니에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죠.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는 얘기는 원금이자를 다 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3천이 지금 뭐도 빠진 거예요. 원금이자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6억을 6%로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가 3,600이거든요. 근데 주는 거는 지금 4천 줬잖아요. 4천 줬으니까 3천 남은 거 아니에요. 원금이 400이 들어있죠. 지금 부채 서비스를 빼서 이렇게 3천이 됐다는 얘기는 원금 갚은 것까지 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번 거를 따지면 3,400을 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은 정확한 수익이다. 어림잡은 수익이다. 어림잡은 수익이에요. 정확한 수익 따지면 3,400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일단 어림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림셈이에요. 어림셈. 정확한 수익이 아니에요. 왜? 순영업 소득 지금 7천에다가 뭐를 뺀 거예요 지금? 4천이잖아요. 4천 빼서 3천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3천을 가지고 계산하면 지분 배당률이고 3,400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지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얘는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어림잡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란 말과 배당률이라는 여기 지금 요 지분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이고 지분 배당률은 어림잡은 거예요. 어림잡은 거. 이거 뭐까지 뺐기 때문에 원금 갚은 것까지 뺐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자만 뺐는데 여기는 원금 갚은 것까지 뺀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어림잡은 계산도 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해요. 이 지분 배당률이. 지분 수익률도 중요하고 지분 배당률도 중요해요. 지분 배당률은 정확한 수익 계산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익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빼면 돼? 안 돼? 원금 상환분을. 원금 상환분까지 빼면 안 돼. 뭐만 빼야 돼요? 이자만 빼야 돼. 정확한 수익을 계산할 때는 이자만 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분 배당률은 요거 가지고 계산한 게 지분 배당률이라고. 여기는 지금 뭐까지 빠진 상태예요? 원금 상환분까지 빠진 상태죠. 안 그러려면 정확한 수익률 계산하려면은 3,400으로 계산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됐냐고요? 3,400으로 계산하면 지분 수익률이 되는 거고 3,000으로 계산하면 지분 배당률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근데 이 시중 교재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교재가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여기는 정확한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고요. 세후 현금 수지. 예, 요거는 아까 2,500 했죠. 예, 2,500 했습니다. 예, 요거는 영업소득세 때문에 그렇죠. 영업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 이렇게 외우시고요. 가유순전후. 자, 가유순전후 앞글자 따서 외워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괄호 쳐넣기 해서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거 뭐냐 이렇게도 물으니까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단 손에 잡은 돈은 뭐라 그랬어요? 손에 잡은 돈은 유효라 그랬죠. 유효총 소득. 여기에서부터 세 단계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세 단계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순영업 소득이고요.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입니다. 아셨죠?
자, 순서대로 뭐라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가유순전후예요. 자,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괄호 5번의 영업경비요. 327쪽에. 영업경비에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요거 구별을 해야 돼요. 특히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알아야 돼요. 포함되는 항목은 좀 덜 중요하고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자, 예를 들어서 공실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공실은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실은 여기 있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 당연히 대손 충당금도 그렇죠.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것도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거 자동으로 이거는 해결돼요. 부채 서비스에 영업경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채 서비스에 또 영업경비 안 들어가죠. 영업소득세도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유순전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영업경비에 얘네들이 포함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외우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감가상각비라는 게 영업경비 안 들어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요거는 또 경비에 안 들어가요. 요 두 가지는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본적 지출은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목돈이 들어가죠. 그 목돈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그 해의 경비로 털어버리면 안 돼요. 리모델링 같은 거는. 이건 그 해의 경비가 아니라고요. 네, 자본적 지출.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대수선비 같은 거. 내용 연수를 증대시키거나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자본적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경비다 아니다. 그의 경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경비로 털어야 돼요. 자, 근데 포함되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 포함되는 거. 영업소득세는 경비에 포함 안 되는데 재산세는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 이런 것들, 유지비 이런 등등등은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재산세. 되셨죠? 자, 요걸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시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괄호 9번에 세후연금 수지가 있어요. 328쪽에. 그 밑에 그 표 있죠, 표. 도표에 영업소득세 계산인 되고 영자가 빠져 있어요, 지금. 그죠? 영업소득세 계산 공식 있죠? 그거는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더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지분복귀 계산 있죠? 요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계산하는 거예요. 매년 계산하는데 아까 이 원룸 하시는 분이 이게 한 60칸 되더라고요. 60칸. 20칸이 아니고 60칸인데 방 한 칸당 1년에 6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 한 칸에 6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60칸이 한 칸에 600만 원 이상이니까 얼마죠? 그러면 3억 6천이죠. 66이 36이니까. 그죠? 3억 6천인데 공실이 거의 없대요. 학교 앞은 아닌데 그 이제 막 출장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여간 늘 대기 있대, 대기. 공실이 없으니까 보세요. 3억 6천이 그냥 그대로 손에 잡는 거죠. 이게 안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요. 경비도 거의 발생 안 한대요. 왜냐하면은 계약서를 쓸 때 관리비 별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월 임대료만 받는 거고 뭐 수도요금 이런 건 따로 받으니까 거기에다 또 뭐까지 별도 계약 쓰는가 하면 특약사항에 그 무슨 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원상 복구하기로 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나갈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나가는 건 이거 딱 이거. 이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빌린 게 그 4% 정도 해도 1억 2천인가요? 그럼 3억 6천에서 1억 2천 빼도 그대로 2억 몇천이 남는 거죠. 2억 가까이는 충분히 남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차도 이제 최고급 차 타고 다니고요. 우리나라 최고급 차가 뭐죠? 에쿠스인가요? 에쿠스. 우리나라 최고급 차 같았어. 아마 외제차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기억에. 하여간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요거. 이자 빼고는 거의 남잖아 지금. 3억 6천에서 1억 2천 정도 빼고 2억 4천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도 연봉도 꽤 괜찮은 직장에 있어요. 두 부부 합산하면 엄청난 거죠.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요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세금 때려버리면 이제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이 수천만 원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자, 어쨌든 매년 계산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은 지분 복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처분할 때.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해봐서 깔고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이게 시세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우선 괜찮은데 앞으로는 상권이 죽을 그런 데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떨어지지도 않아. 이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도 남기고 여기서도 남기죠. 이중으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브리핑 할 때는 이거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 60억짜리 소개한다 그랬었잖아요. 제 선배를 소개하는데 거기서도 브리핑 할 때 이거 안 따지더라고요. 이거 안 따지고 그냥 이것만 따져서 브리핑 하더라고요. 60억 정도 되면 5, 60억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거 생각 안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할 때 매순전 후 이렇게 매순전 후. 이거 매도액이고요. 이거는 순매도액이고요. 이거는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요. 이거는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나한테 떨어진 돈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순전후가 똑같거든요. 순서가. 매순전후죠. 여기는 유에서도 가유 순전후. 순전후가 똑같죠.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매도 경비예요.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에요. 경비 빼고 순이죠. 빚 갚고 전에. 여기서 빚은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이때 원금이자 갚아봐야 얼마 갚겠어요? 원금 갚아봐야. 원금 갚아봐야 얼마 못 갚잖아요. 얼마 못 갚으니까 이때 남은 처분할 때 남은 잔금을 갚아야죠. 그리고 나서 세전 지분 복귀. 그리고 또 세금 내야 돼요. 무슨 세금 여기서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우리 결혼에서는 이렇게 자본이득세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됐죠? 근데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아요.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외워야 돼요. 다 외우고 이제 계산이 됐다라고 해야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브리핑을 하는 브리핑. 투자자한테. 자,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죠. 사장님 지금 얼마 투자하세요? 사장님 돈 4억이고요. 은행에서 빌려서 총 10억으로 투자하죠. 자, 근데 10억으로 투자해서 몇 프로의 수익률일까요?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렛대 효과 할 때는 총자본 수익률 했죠. 그리고 지분 수익률 했죠. 여기서 말한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사장님 10억 투자하셨는데 물론 사장님 돈은 4억이지만 전체 10억이잖아요. 10억 투자했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10%예요.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9%고요.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7%잖아요. 여기까지는 10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0억.
아까 지렛대 효과 할 때 순영업 소득 얘기했었죠. 순영업 소득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영업 소득에서 아까 이자를 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총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 총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게 총자본 10억이잖아요. 10억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자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이자를 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남의 돈 사용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10억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총자본 안에 이자는 남의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10억 가지고 비교해야 돼요. 근데 요 밑에 뭐를 이제 빼고요. 부채 서비스 원금 이자를 빼면은 요거는 누구한테만 남은 거예요? 세전연금 수지와 세후연금 수지 누구한테만 남은 거예요? 요거는 지분 투자자한테 남은 거잖아요. 남의 돈 사용했는 대가를 줬잖아요, 지금. 남의 돈 사용한 대가를 줬으니까 요 3,000과 2,500은 10억이 번 거예요, 4억이 번 거예요? 요 3,000하고 2,500은 4억이 번 거라고 이제 4억. 사장님 4억 투자했는데 3,000 버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있죠, 더. 400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가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계산상으로는 이제 4억 분의 3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 400이 여기 더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400을 포함시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이 되는 거고 400을 빼고 계산하면 지분 배당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개념이라고. 지분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이고 지분 배당률은 어림잡은 거고. 일단 그렇게 밝은 모습이 좋아요. 보기는.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100% 이해를 못해도 조금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여기가 4억입니다. 4억. 제가 지금 숫자로 썼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게 총투자액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총투자액. 요거는 지분투자액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투자액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총투자액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되셨나요? 일단 이제 여기에 됐다고 치면은 이제 뭘 설명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이제 교재를 보세요. 교재 어리를 보시는가 하면은 343쪽이에요.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에 343쪽에 승수법 있죠? 자, 거기 무슨 승수가 있어요? 총소득 승수가 있죠? 맞나요? 공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이렇게 돼 있죠? 투자액이 분모에 있어요? 분자에 있어요? 투자의 분자. 소득은 어디? 분모죠. 총소득 승수, 이 승수가 요 분모에다가 이름만 붙인 거죠. 승수만 붙인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이 총소득이 이게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총소득 이용한 거거든요. 총소득 이용했으니까 총소득 승수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요거 순영업소득 있죠. 순영업소득을 이용하면 무슨 승수? 순소득 승수 이렇게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럼 요거는 분모에 뭐가 들어갈까요? 순소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분자에는 총투자액이에요. 비교가 되는 그 투자액이 요 두 가지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죠? 10억하고 7천하고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세전현금 수지를 이용하는 승수를 세전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공식이 뭐겠어요? 세전현금 수지분의 지분투자액이 되는 거죠. 이제는 총투자액이 아니고. 그럼 마지막 세후현금 수지가 뭐겠어요? 세후현금 수지 승수. 공식 간단하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세후현금 수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그치요.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 소득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역수가 수익률법이거든요. 이제 어림셈법에 이게 승수법이고 수익률법은 그 역수예요. 역수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총 투자액분의 총 소득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여기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 되겠죠. 여기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현금 수지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세후 수익률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냥 어렵나요 이거요? 그럼 세후 승수고 세후 수익률이고 얘는 세전 승수고 얘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세전 수익률이라는 이름보다 뭐를 더 많이 쓴다고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더 쓰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지분 배당률. 됐나요? 자, 근데 요거는 순소득 수익률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그냥 그대로 붙이면은. 순소득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 용어들이 색다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고. 그리고 얘도 지금 총소득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총자산 회전율이라 그래요.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숙제 10번씩 쓰기예요. 10번씩.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낯설어요.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용어를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종합 환원율, 지분 배당률. 됐나요? 지금 이 노란 걸로 쓴 거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이거는 좀 쉽잖아요. 그냥 소득 뒤에다가 승수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쉬워요. 근데 얘는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보다는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종합환원율.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총, 종, 지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총, 종, 지후는 수익률법에 있는 거고 총, 순, 전, 후 승수법이고요. 이렇게 총, 종, 지후 수익률, 총, 순, 전, 후 승수 이렇게 아시겠어요? 일단은 승수가 더 쉬우니까 승수를 위주로 기억을 하시고 아셨죠?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다 됐고요. 그 비율 분석법 있죠. 346쪽에 그 비율 분석법에서는 대부채 이렇게 가요.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넘어가면 영업 경비율 이제 다른 게 있는데 지난 순환에는 요거를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편이에요. 비율 분석법은 대는 대부 비율이고 부는 부채 감당률이고 대부채 이렇게요. 채는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비대부채 그래요. 비대부채. 자, 대부 비율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요거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게 70%다. 이 소리가 뭐예요? 요즘 70% 적용하죠, 이거. 이게 70%라는 거는 집값의 몇 프로? 집값의 70%만큼을 대출해 주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대부 비율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은 해석을 할 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죠. 이건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에요. 그래서 1보다 커야만 되는 거고 얘는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죠. 얘는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1보다
커야 됩니다.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지난 순환에는 요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앞으로 가시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거 화폐 시간 가치 고려 안 해요. 아까 이거 첫 횟값만 계산하고요. 나중에 얼마에 파는지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죠. 이건 정확한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에 가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338쪽에 있죠. 338쪽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3번의 순형가법이, 그 위에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위에 건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의 순형가법하고 339쪽에 4번의 수익성지수법하고 5번의 내부수익률법 있죠. 일단 요 세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순환에는 요걸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여기에는 순현가법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자, 이런 용어들이 다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반복해서 써봐야 돼요. 그나마 이거는 뭐 그렇게 순형가는 그렇게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수익성 지수가 좀 어렵고요. 내부 수익률은 앞에서 이미 했어요. 기대 수익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순현가법은 이제 현가라는 단어가 있죠. 현가라는 단어는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에요. 그 소리는 할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인을 하면 뭐가 돼요? 현재 가치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현가라는 단어가 없죠. 현가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순현가법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조금 전에 지운 거. 가유순전 후 돈 들어오고 있죠. 나중에 처분할 때 지분복객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걸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재 가치로 바꾸어요. 그것을 유입현가합 그래요. 유입현가합에서 유출현가합을 빼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온 돈이죠. 여기에 나간 돈이죠.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0일 때도 채택한다는 거예요. 0일 때도. 아니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현재 가치가 똑같으면은 0이잖아요. 그럼 남는 거 없잖아요. 근데도 투자를 해요. 왜 그럴까요? 현가를 바꿀 때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얘는 순현가법에서는 요 현가로 바꿀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숫자가 작아진 거죠. 지금 아까 내 주머니에서 4억 투자한다 그랬잖아 이거. 4억을 투자하는데 미래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낮췄잖아요. 낮추어서 4억이 됐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낮춰서 작아졌으니까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은 1억이 1년 뒤에 1억 1000이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1억이 1억 1000이 되면은 수익률 10% 얻잖아요. 이걸 현재 가치로 다시 바꾸면 얼마가 돼요? 1억이 똑같잖아요. 숫자를 낮추어서 같아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수익이 없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같아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란 얘기는 요구 수익률만큼은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순현가법이고, 수익성지수법은 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와요. 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게 하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채택을 한 거예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기준이 되는 숫자가 중요해요. 여기는 수년가법은 빼기를 하는 거고 그때는 기준이 0이 되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를 하니까 그때는 기준이 되는 게 1이에요. 여기도 지금 기준이 다 1이었죠. 이쪽으로. 여기도 다 기준이 1이었죠. 이건 다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할 때는 대부분 기준이 1이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미 했어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했잖아요. 자,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엄청 많이 물었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교재에서 359쪽 보십시오. 359쪽. 358쪽부터 358쪽에 9번 뭐라고 묻고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됐죠? 그럼 현가라는 단어가 없거나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 이거 말고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뭐예요? 1번이죠. 1번. 다음에 10번 보세요.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 할인 기법이 아닌 것 이렇게 했죠. 할인이라는 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11번 이제 11번에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지문.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현가란 단어 들었죠. 현가란 단어가 있으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예요. 다음에 4번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환원율은 어디 있어? 환원율. 여기 있어. 여기. 얘가 환원율이에요. 얘가.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자본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 가능하고 종합도 생략 가능해요. 그냥 환원율 할 수도 있어요. 환원율은 저기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 안 하잖아요. 넘어가면 또 있어요. 12번에도 1번 지문 보세요.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맞나요? 엄청 자주 물었죠. 그렇지 않나요? 14번에 가보세요. 14번에 또 묻고 있습니다. 14번에도 1번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기법이다. 단순 회수기간법은 회의적 유승인법은 화폐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물었죠. 그죠?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렇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자주 묻는데 그걸 모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순순히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현가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연평균 수년가라는 게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이 5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쉬워요. 현가란 단어가 지금 3가지나 붙어 있어요. 이 2가지는 현가란 단어가 없죠. 그럼 결국은 이 2가지만 알면 되겠네. 2가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법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현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는 그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요. 0보다 크냐 같냐 1보다 크냐 같냐 13번에 5번에 뭐 부채 감당률 저거 1 기준 나오죠. 그죠? 또 저기 359쪽에 가면은 11번에도 3번에 내부 수익률은 뭐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네 어떠네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잡한 계산 문제를 안 풀어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계산 문제는 어렵죠. 근데 이런 문제는 안 어렵거든요.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계속 지금 조금씩 10분씩 더 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좀 벅찹니다. 그래서 원래는 8주 만에 수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도저히 벅차서 안 돼요. 안 돼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9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주 쉬지 않습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 쉬지 않는다고요. 원래는 8주 계획에 다음 주 마지막 주 쉴 계획이었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4월 달 4주 모두 수업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계산 문제 특강은 4월 말쯤이나 5월 초쯤에 일요일 날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두 번 와서 하지 않고 한 번에 쫙 뭐 점심을 먹고 하든 어떻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더 시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늦게 마치는 것에 대해서.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